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식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음식이 사실 모든 게 총화예요. 문화의 총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 속에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삶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제가 이제 농대를 나오고서 한의대를 또 다녔기 때문에 더 이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제가 처음에 한의대를 입학했을 때요. 참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하고 경쟁할 때 내 장점이 뭔가. 인간을 볼 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3가지를 딱 3가지씩 들면요.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단점 3가지 극복하면 되고요. 장점 3가지로서 승부수를 내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장점이 뭘까? 나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은 무지가 없거든요. 사람 이름 못 외우고. 오죽하면요. 군대에서도 군번을 못 외워서 맨날 혼났어요. 제대하고도 몰라. 제대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학번을 몰라서요. 한의대가 6년인데 6년째까지 학번을 쓸 때면 신분증, 학생증 내놓고 썼어요. 상상이 좀 되겠어요? 전화번호 못 외우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뭐에 내 장점이라서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남들은 한의대를 직접 들어왔는데 나는 농대를 졸업하고 들어왔네. 농업을 공부했던 흔적이 있어요. 장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 털어서 농대를 나오고 한의대를 다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 무지 찍은 거야. 있긴 있겠지만 되게 찍은 거야. 그러면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경쟁하면 안 되고 남들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엄두가 안 나는 게 뭐였죠? 농대도 안 돼 농업을 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농업과 한의학을 뭔가 결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부시켜보고. 그게 내 장점이다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난 가만히 봤더니 내가 옛날에 서당을 다녔어요. 서당에 다니면서 고서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 한문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한문을 별로 몰라서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 아하. 옛날을 고서로 보는 게 내 능력이구나. 남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3가지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는 농업. 2번째는 사상의학. 왜냐하면 체질을 보고 사상의학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3번째는 고서를 보는. 이 3가지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2년, 3년 쭉 하다 보니까 국내에 아니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거야. 실력은 별로 없는데 희소가치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대접을 이만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또 강의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왜 자꾸 드리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서 살았다. 그러면 시골의 정치를 잘하던 감성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낫고요. 내가 만약에 바닷가에서 출신이다. 그럼 바닷가의 물고기를 잘 알아요. 바닷가에 그걸 이용하는 거면 좋아요. 또 내가 취미 활동으로 난 등산을 잘했다. 그럼 등산과 뭐를 또 연결하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남들이 안 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세요. 그리고 결부시키세요. 하나는 별거 아니야. 나도 아까 얘기했죠. 농업한 사람 무지에 많아요. 한의학 한 사람 무지에 많아요. 고서 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3가지를 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화학가다. 예를 들어서요. 무슨 과든 상관없어. 화학가다. 동물학과다. 건축학과든 간에. 화학과인데 나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잘 봐. 그게 재밌어. 그러면은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자꾸 느껴보는 거야. 미각을 발달시켜. 그러면은 미각과 화학을 결부시키는 학문을 발달시키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니까. 아니야.
나는 화학가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작, 뭘 만드는 걸 나는 좋아해. 그러면 공작, 뭘 만들고 꾸미고 뭐 하는 거와 화학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죠. 공작가는 풀이 필요할 거나 접착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딘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있어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대생이다. 의대생인데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러면 음악? 의사지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과 의학을 결부시키자. 음악 치료.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야. 난 여행을 좋아해.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는 전 세계를 다녀. 그럼 여행에서 각지마다의 품성과 각지의 의학적인 측면과 이걸 비교할 수도 있죠. 내가 만약 의사다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호주, 남미의 특징, 거기의 특징과 이걸 결부시키면 되게 좋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또 거기다 음식을 결부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장점을 결부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길이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영문학과 학생이다. 내가 영문과 학생이야.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영문과 학생들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선배들도 많고 졸업생도 엄청나게 많아요. 영어로 승부내려면요 이거는 게임도 안 돼. 그죠? 그런데 나는 영문학과 학생인데 나는 한의학을 좋아해. 사상의학을 좋아해. 그러면 사상의학 용어를 영문화하는 작업을 해. 그러면은 영문학을 하면서 사상의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몇 사람이 되겠어?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난 연극을 좋아해. 그러면 연극에 대한 용어들을 영문과에서 번역을 하고 그런 전문 용어를 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분야든지 결부시켜보세요. 그거는 막강 파워가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를 헤아려서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에 대한 이해를 좀 보면요. 사과 맛있게 생겼어요? 어때요? 산속에서 이런 사과를 보면요. 밝게 빛나면요. 이게 좀 밝게 빛나요. 먹은지 쓸었죠. 그래서 예전에 사과를 한문으로 뭐라 썼냐면요.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과라고 했어요. 일부 사전에서 모래사자로 나와요. 이거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나무 밑에 있는데 땅 위로 태양이 솟구치는 것 같잖아. 밝게 빛나니까. 이래서 사자야. 요 나무잖아 또 쓰고. 이래서 사과를 단어를 만들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단어로 사과를 단어를 만들어냈어 우리가.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설명 다시. 이 빨간 사과가 산속에 있으면요 마치 태양에 솟구치는 것 같아. 나무 밑에 있지만. 그죠? 태양에 매달린 것 같던. 그래서 만든 단어다 사과가. 최소한 여러분들 사과 대부분의 국어사전에 모래사자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 옛날에 서당에서 처음에 천자문부터 배워요. 천자문에 배우면 과진, 인해, 체중, 개강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오얏내자예요. 오얏과 이게 능금내자, 먼내자, 사과내자가 옛날 재래종 사과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봐서는 옛날부터 사과가 있었구나. 천자문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요. 그래서 사과는 주산지가 어딜까요? 좀 시원한 곳이죠. 근데 지금 주산지가 매번 변하죠. 점점 북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 북쪽 지역에도 잘 자란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 유명한 아내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옛날 기록이니까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능금과 사과가 다른데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사과의 재래종이 능금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대구 능금협회가 있어. 사과협회인데 능금협회라고 그래요. 능금과 사과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래서 능금은 능금이다. 능금과 사과인데 사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옛날부터 재래종 사과, 이게 내라고 그래, 내. 그랬다가, 먼 내자를, 내를 개량을 해요. 개량을 해도 다시 수입이 돼요. 그래서 그걸 빈과, 지금의 우리말로 하는 사과를 말해요. 자, 다시요. 능금과 사과는 다른 거고요. 사과의 재래종은 내라고 한다. 그리고 능금은 임금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수풀림자에다가 날짓은 금자예요. 능금이 하도 많이 있어서 날라다니는 사이에 다 집겨들었대요. 그 숲으로. 그래서 임금이래. 수풀림자. 그 숲 속에 새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하다 능금이 된 거래요. 그리고 문림랑이라는 사람, 발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전달을 했대요. 능금을. 그래서 중국에서는 능금을 문림랑이 갖다 준 과일이다. 그래서 문림랑과라고 그래요. 또 얼마나 꿀과 같은 과일이래. 밀과라고 그런대요. 이게 능금이에요. 능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계량종 사과가 있고 재래종 사과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다시 아까도 말했던 능금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능금은 하도 맛있어서 날아다니는 금, 우리 금수부터 하면 못한 놈이라는데 금은 날아다니는 금이고요. 수는 네발짐승 숫자예요. 땅에서 걸어다니는 게 수야. 그래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나 땅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금보다, 그래서 금수보다 못한 놈. 수, 금수. 금은 날아다니는 거, 수는 땅에서 네발짐승. 그래서 금수보다 못한 놈이라죠. 이 금이 다 날아들었대요. 하도 맛있어서. 그래서 임금이라는 단어가 붙였대요. 재밌지 않아요? 또 계림유사를 보면 뭐 민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많이 분석을 해도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보면 훈몽자외에 금, 능금했는데 능금이 사여든 모래사자라. 다시 말하면은 모래사자로 나온 이 사과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사과가 아니라 능금의 이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서 사과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오류가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틀렸어요. 그건 내가 논문 써서 발표가 된 지 오래됐고 이제 사전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요새 옛날 사전은 틀렸고요. 지금 나오는 사전은 이제 올바로 나와요. 이제 임금은 이제 뭐 닝금, 임금, 뭐 중국어는 빈즈라고도 했대요. 뭐 이런 말들이 써 있는 흔적들을 이제 고서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닝금 뭐 이런 거, 척서, 더위를 나쁜 기를 물리친다 이런 말이에요. 능금, 내금 뭐 이런. 그래서 능금, 닝금 하다가 능금이 됐대요. 아까 막 같은 말 반복이에요. 뭐 이명으로는 문림랑과 발에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가져갔다. 그래서 문림랑과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내금, 새들이 온다. 내금, 임금 다 같은 얘기예요. 밀과 꿀과 같이 맛있었대야.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냉금단이라고도 나온대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재래종 사과는 뭐냐? 멋이라고 그랬대요. 네. 내는요, 여기 써있죠. 나무 밑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상이래. 나무 밑에, 나무 아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대. 이런 식으로.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주렁주렁 그 사과가, 재래종 사과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라고 했대,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명 이제 빈파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또 빈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불가에서 이제 못 잊는다 뭐 이런 의미를 했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불교용어예요, 불교용어. 그래서 먼내 이런 흔적들을 좀 알고 지나갈게요. 다 먼내 이렇게 나오죠. 옛날 재래종 사과예요. 벗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부 사전에서는 이거 이제 잘못해 해동농서나 이런 데도 실수를 한 거예요. 이런 데는 사과, 내 또는 빈파라고 그랬다. 임금과 같은 종류다. 혼동을 해요. 그 계량종 사과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옛날 재래종 사과와 이걸 혼동을 하기 시작해요. 또
멋과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건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빈과, 중국에서는 빈과라고 그래요, 사과를.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능금은 능금과 사가 다르다고 했죠. 능과 사가 다른데 사과에는 재래종 사과와 계량종 사과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의 재래종 사과, 옛날 사과가 능금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건 아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능금은 언제 수확을 했냐? 음력 6월 달에 수확을 한데, 음력 6월이니까 어떻게 되나? 대략, 한, 양력으로 따지면 7월이나 8월, 요때 정도에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능금나무는 7월에 8월, 아주 작아요, 능금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거를 수확을 했고요. 그래서 능금은 이제 식료찬유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 책이에요. 음식에 관계해서 세조 때 나온 책인데, 음식으로 치료하는 요령을 적어 놓은 건데요. 조금 내 자랑 같습니다만, 식료찬을 내가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10글자 중에 7자는 뭐고, 3글자가 안 보여. 하도 책이 오래돼서요. 번역을 못 하는 거야. 글자가 다 보여도 어려운 판인데 안 보이는. 근데 그거를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선생 내가 번역을 해서 다 복원을 했거든. 안 보이는 글자까지. 그래서 식료찬유가 있는, 거기에 소갈을 그치게 한대요. 지금부터는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거를 치료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토사광난, 밥 먹고 체해서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 복통, 배가 아프고, 이질설사야, 이럴 때 다 쓴대요. 그래서 이럴 때, 능금을 사용을 한대요. 주식하면 소화제 역할을 한대, 소화제. 체했을 때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사과도 그렇습니다만, 능금도 밥 먹고 나서 사과를 먹잖아요. 사실 이런 효능은 비슷해요. 능금과 사과 비슷한데, 밥 먹고 식후 디저트를 먹으면 밥을 잡다가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소화가 돼서요. 배가 쭉 꺼지고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소화제 역할을 해요.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하나는 능금은 더위를 물리치게 한대요. 이게 척서가 더위 서자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 더울 때 사과 자꾸 먹으면 더위를 안 타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나 능금이 이런 효능은 비슷하다. 어쨌든 능금 효능을 여기서 보고 있고요. 재래종 사과는 어땠느냐? 익심기, 심장의 기운을 북돋고요. 화비, 비장의 기운을 좋게 하고요. 보중초, 가운데 중초, 비위기는 그거를 보강을 한대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바가 없대 다 좋대요. 그래서 중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계량종 사과가 언제 도입이 됐느냐? 1640년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사과는 재래종 사과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능금도 있었고요. 근데 재래종 사과가 개량이 돼 서양에 가서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도입이 돼요. 그것이 1640년에. 그래서 중국에서 개량종 사과가 유행을 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1554년에 인평대군이 중국으로 사신을 가서 그걸 가져와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과, 즉 계량종 사과가 도입돼요. 다시 말하면 다시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능금이 있었고 재래종 사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래종 사과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개량이 돼서 도입이 돼요. 그게 1540년 중국으로 도입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인평대군에 대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계량종 사과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사과라고 단어를 붙이셨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단어예요. 왜 사과라고 했느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나무 밑에 이게 태양이 이게 뭐냐 원단단자죠. 이게 땅 위로 이게 태양이 솟구치니까 이거를 또 차자와 혼유해서 써. 이게 혼유해서 쓴다고요. 같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주 우리 세차는 원단이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단자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번역이 좀 돼 있어요. 남강만도에 의하면은 사과가 능금과 모양이 비슷한 크기도 매우 크고 떫은 맛도 없으면서 맛은 담백하고 좋다. 이 사과를 임편대군이 1654년에 중국에서 갔다가 우리나라로 가져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열알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박지원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박지원이 그 중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청나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봤더니, 요 빈과, 사과예요. 중국에서 말하는 계량종 사과를 빈과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과, 이거 사실 실수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실수한 거예요. 모래잘 쓰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사과가 비슷하더라.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능금으로 착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동평공이 정제류를 가져다었다고 뭐 이런 걸 써 있어요. 이런 기록들로 봐서도 어쨌든 예전에도 약간 혼동된 건 있습니다만 또 효종의 부마가 정제륜도 가져왔다 이런 기록들도 나와. 여기서는 정제륜이 그런 걸로 봐서는 아하 몇 가지 루트로 우리나라에 사과가 들어왔구나라는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의 루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뭐 미국 가서 이 사람도 가져오고 저 사람 이런 거 있죠. 중복해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 요술제가 손을 가서 뭐 빈과색, 이제 사과색 이거는 중국에서 말하는 그 계량종 사과를 말하겠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사과라고 칭하겠다. 뭐 빈과 어쩌저쩌 써 있죠. 이런 말들이 잘못 전달된 것이 있다. 또한 송남작지라는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암, 아까 박지원이 말하는 거에서 아국에 말한 사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능금을 말하지 모래사자는.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사과와는 바로 우리나라의 임금, 능금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 빈과 계량종 사과가 없었다. 그래서는 잘못했다. 뭐 이런 그래서 와전이 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런 걸로 봐서도 예전에도 그 열알기에 쓰였던 그 연암 박지원의 그 글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 당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사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엄밀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틀림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록들로 봐서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학문적이었다. 참 치고받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주영문 잔중사로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참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임평대군이 처음 사과를 가져오시고 또 정제륜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루트가 여러 개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기록들이 오주영문 장사에도 나와요. 아, 이런 거 봐도 사과, 즉 계량종 사과, 서양에서 들어온 계량종 사과가 다양한 루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좀 혼동을 좀 해요. 해동문서 같은 건. 네. 이거 사과가 아닌데 사과라고 해요. 이거는 멋인데. 멋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과라고 실수하고요. 그 임금은 이건 잘했는데 요때 사과는 계량종 사과인데 요거는 재래종 사과고. 그래서 그거를 같다고 해서 말을 했어요. 실수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실수할 정도니까 후대 사람 고치다 더 운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고소를 다 읽으면서 이걸 다 분류를 해줬어요.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해동농사에서 말한 건 틀렸다. 이게 180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또 훈몽자회에서도 여기서도 뭐 능금을 뭐 사과 이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사과가 아닌 요 사과를 써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임원경제주에도 뭐라고 썼냐면요. 사과를 보통 사과 모래사자로 이거는 발음이 나면 착각이다 라고 써 있어요. 아까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우리 계량종 사과, 우리가 지금 먹는 사과, 계량종 사과를 먹을 때 한자를 모래사자로 쓰면 안 된다. 요 산사사자 쓴 거, 나무목변에 또 차자 있는 거, 요 사과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임원경제에서 이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사자,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어사를 만들면서 실수를 해요. 잘못한 거야.
물론 옛날에도 실수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조선에서 잘못해 놓으니까 후대 사람이 계속 삐끼는 거야. 그래서 국어사전이 다 틀리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모래사자 쓰면 이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고 모래사자를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요 사과를 써야 된다라고 임원경제에서도 언급을 해요. 이런 거를 좀 우리는 알고 지내겠다. 이런 실수들은요, 많은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과는 이 산사사자 이걸 써야 돼. 이거는 나머지 책에서는 다 사과를,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산사사자 쓴 이 사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도, 이건 옳은 거죠.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사과는 숲속에 난 태양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요 또차자와 쓰다 보면요, 이걸 원단단자와 같이 써요.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이 쓴다고요. 또차자와 원단단자가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 산사사자, 요 사과를 빨간 사과가 숲속에 있을 땐 빨개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해서 우리말 큰 사전이나 뭐 이런 데서도 또 하나 실수는 사과, 이건 잘못한 거죠. 요거는 사과는 능금나무의 사용, 이것도 완전히 다 잘못한 거고요. 이런 것도 다 실수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모래사자는요, 사과라 능금을 말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조선 왕조실록은 제대로 됐습니다만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왕조실록에는 모래사자로 써 있습니다만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사과로 번역을 했어. 한번 찾아보세요. 왕조실록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렇게 사과라고 번역하면 이때는 능금 19개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흔히 인용한다.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성종 14년에 나와도 이런 말이 나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원문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거야. 원문에는 모래사자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사과가 아니라 능금을 말하고 있어요. 능금. 그런데 이제 실수가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근거 중에 하나는 진짜 사과는 언제 도입됐어요? 1640년 중국에는. 우리나라 1654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 성종 15년이면 1484년 더 이전에 진짜 사과가 도입된 이전이라고. 이게 어떻게 진짜 사과, 우리가 말한 빨간 사과로 번역을 하겠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다시 정리합시다. 조선 왕조실록에 모래사자라는 사과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빨간 사과라고 하면 맞냔 말이야. 연대도 안 맞고. 빨간 사과가 도입된, 즉 서양에서 개량된 계량종사가 도입된 연대도 더 옛날이잖아. 그것도 안 되고. 또 모래사자 사과를 쓰면 이거는 능금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왕조실록을 우리가 말하는 빨간 사과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인용을 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런 사과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소화를 도와준다 그랬죠? 중추를 도와줘서, 비위계통을 도와줘서 소화를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을 갈 때요. 대개 병에는 이제 큰 병 치레 때 누워있던 밥을 잘 못 먹고, 또 소화력이 떨어져요. 밥 먹고 맨날 누워있으니까. 그럴 때 소화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과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갈 때. 근데 만약에 배를 사갖고 가. 배는 어떨까요? 속을 차갑게 만들어요. 소화가 안 돼. 그럼 만약에 누가 수술한 환자가 있어요. 그 수술하는 환자한테 맹장 수술을 했든 무슨 내가 만약 배를 사갖다 이게 이거 먹고 더 아프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병문안을 갈 때는 저 사람이 수술을 받았다든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면은 사과를 사가는 게 좋고요. 만약 하나 교통사고 환자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는 위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배를 사가는 게 낫죠. 왜냐면 답답할 거 아니야.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앉아있으려. 그러면 배가 좋지만 맹장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사과를 사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전달되죠? 생활의 지혜다. 아까 사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사과가 숲속에 빨갛게 빛나면 이게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으로서 속을 따뜻하게, 그래서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위를 도와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중초에 부족한 기를 보호하고 비장을 조화시키는 비장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밥을 먹고 나면 사람이 체했다. 밥 먹고 꽉 체했어. 이럴 때 사과즙을 먹으면 좋다. 사과를 먹으면 저절로 쉽게 말하면 천연소화제다.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사과를 몇 쪽 먹는 거는 천연소화제여서 우리가 권장할 만하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를 잘 먹으면 병원을 안 간대요. 그 정도로 평소 건강을 하는데 사과가 좋았대요. 또 사과의 효능을 이렇게 보니까 재래종 사과의 효능입니다만 보면 중초에 부족한 기를 보호하고 비장하고 써있죠. 그죠? 이거 같은 얘기가 써있어요. 이게 지금 재래종 사과나 지금의 계량종 사과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말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현대과학적인 설명에서도요, 뭐, 비타민C가 어쩌고 뭐 이렇게 써있죠. 심장병도 예방하고, 여기 나오네. 뭐, 그 몸의 기력도 유지시켜주고, 뭐,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식욕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다 좋다. 뭐, 좀, 다 좋으면 다 써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과로 만든 식초가 있어요. 사과 식초. 그거 뭐 누구한테 쓸까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뭐, 무좀 청면 이런 데도 쓰고, 뭐, 또 하나는 사과는 아까 양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붉은 사과 밝게 빛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동쪽은 양의 기운이 더 강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사과의 뿌리를 더 좋게 해갔나 봐요. 그래서 촌충을 없앤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을 하게 됐대요. 회충을 없앤다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과를 이렇게도 저장을 했대요. 사과가 능금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떠냐? 100개 중에 80개를 놓고요. 20개를 빤 거 즙을 내요. 그 즙 속에서 80개를 낸대요. 그럼 사과가 한겨울을 지나고 나고도 사과가 잘 저장이 돼요. 능금이. 그래서 뭐 병조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거를 예전에도 이용을 했다. 항아리 주다. 지금 병조림 같은 개념들이 1700년대 기록이 이미 나온다라. 뭐 물론 이것이 뭐 되게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병조림이나 통조림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700년도도 우리들이 이용을 했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300년 전에 벌써 이런 거 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산림경제 보면 다 여기 기록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요. 이 산사가 있어요. 산사라고 해서 아까 그 한의학에서는 소화제로 많이 쓰는데 소음인의 소화제로 많이 쓰는데 아가이라고 하는데 식적 밥 먹고 체했다든지 숙체 체기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화를 시켜주고 결계기가 꽉 뭉친 거를 움직여줘서 풀어준대요. 뭐 적괴 단단히 뭉쳐진 것도 소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비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 산사와 효능이 비슷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소음인의 양난지기 소음인은 그 따뜻한 걸 먹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따뜻한 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산사나 사과나 이런 거로 능금이나 이거를 우리는 소음인한테 좋은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좋고요. 그럼 뭐 다른 채소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소음인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사과는 이런 효능들이 있는데 사과에 얽힌 이야기로요. 사과에는 에틸렌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뜬금없이 에틸렌은 그 서양 말인데 갑자기 무슨 말이냐? 사과에서는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에틸렌 호르몬은 모든 식물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특히, 사과도 조생종 사과. 일찍 나오는 사과. 만생종은 늦게 나오는 거고요. 조생종 사과에 에틸렌이 더 나와요. 근데, 에틸렌이 많이 나오는데, 조생종 사과는 보관을 오래 못해요. 그래서 홍옥이나 국강이나 아오리 같은 거, 홍로 이런 거는요,
오래 보관하면 안 돼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뭐 가을 뒤늦게 나오는 이런 만생중 사과는 그 다음 해까지 먹었어요. 후지라든지 뭐 화우, 골든 딜리셔스라든지 이런 거는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에틸렌은 조생중 사과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따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아까 아오리 많이 보시죠? 이런 아오리라든지 홍옥이라든지 붉으니까 홍자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국강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조생중 사과, 홍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생중 사과서. 근데 홍로, 뭐 후지 이런 거는 만생중 사과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에틸렌의 화학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탄소 결합물인데 탄소들이에요. 탄소와 이 수소의 결합물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분자 결합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음에 발견이 됐느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발견자 우습게 됐는데요. 일본에서 카네이션 있죠, 카네이션. 이게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을 이제 카네이션을 팔으려면요. 꽃이 핀 걸 자르는 게 아니라 몽울이 진 걸 잘라요. 그래야 몽울이 진 걸 잘랐다가 이동을 하고 뭐 판매하는 과정,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다 꽃이 쫙 펴서 하는 게 정상이겠죠. 몽울이 진 꽃 된 카네이션을 잔뜩 놓고요. 이동을 해서 팔으려고 했는데 꽃이 안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쫄딱 망했죠.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열차칸에 같은 그 열차칸에 희한하게도 사과를 실었다는 거예요. 카네이션과 사과를 동시에 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봤더니 조생종 사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조생종 사과에서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카네이션에 꽃이 피는 거를 억제시킨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발견돼서 이제 분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틸렌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것은요. 이중성이 있어요. 식물을 못 살게 굴어요, 사실은. 억제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려고 하는 거는 꽃이 피지 못하게 하고요. 이미 열매가 됐어. 이미 꽃이 폈어. 그러면요, 꽃을 더 이쁘게 만들고요. 열매가 됐으면 빨리 더 열매를 익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요. 식물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에틸렌이라는 거는 뭐 독소 같은 거야. 독소. 독약 같은 거야. 뭐 독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식물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못 살게 구르면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못 살게 구르면은 내가 빨리 그냥 이세 나는 거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죽지만 이세를 빨리 만들자. 씨를 만들고 난 죽지만. 그래 종족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이 돼서 에틸렌이 발생되는 몽울이 지면 야 꽃도 피지 말아도 그냥 억제를 시키기도 하고요. 꽃이 이미 피면 꽃을 더 이쁘게 만들고요. 또 열매가 맺은 열매를 더 익게 만들어요. 성숙을 시켜요. 그래서 땡감 있죠. 감이죠. 땡감. 땡감이 있을 때 땡감 우리 우려서 먹죠. 그죠? 단감. 우려서 먹는데 떫은 맛이 없어야 되는데 덜 우려진 게 있어. 그러면요. 이런 땡감에다가 사과 있지, 사과. 조생종 사과. 특히 홍옥이나 국감 같은 거를 비닐봉다리에 같이 내. 같은 비닐봉다리다. 그래서 냉장고에 하룻밤 딱 넣으면요. 떫은 맛이 다 사라져요. 즉, 감을 익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감 익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시골에 가면 그 항아리에 따뜻한 물 그 감을 온탕법에서 감을 우려내죠.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틸렌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사과하고 감하고를 같은 봉다리에다 넣으면 저절로 익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그 작용이 뭐냐? 에틸렌. 또 이 사과에다가 술 있죠, 술. 우리 옛날 소주, 진짜 소주. 진로 소주 이런 거 말고 옛날 진짜 소주. 그 안동소주 같은 거 내린 거. 그걸 술을 좀 뿌려줘도요. 땡감이 우려져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술도 사실은 거기서 기화가 되면서 거기서 에틸렌이 작용을 해요. 즉 알코올이 작용돼서 비슷한 작용을 해줘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땡감 우리다가 덜 우려졌다. 떫은 맛이 난다 이러면요. 옛날 창고 있지, 창고. 술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그래 감을 넣어놔.
그럼 찬 고니까 어때요? 술 냄새 나면서 그 술 기운 때문에 저절로 잊게 만들어요. 그게 옛날 생활의 지혜였어요.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했죠. 그런 거 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감을 이룰 때, 질소 충전하듯이 이게 단감은요, 반드시 밀봉을 꽉 해, 단단히. 그거 느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거야. 질소 충전. 안 그러면 파싹 물러지니까. 이게 이제 생활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바나나를 먹을 때요. 바나나도요. 내가 바나나를 수입을 했다. 내가 판다 하면은 파라네요. 이렇게 노란하지 않아. 파란 바나나인데 내가 내일 팔겠다. 오늘 바나나에다가 에틸렌을 뿌려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아주 노릇노릇하니 바나나 향기도 나가 참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에틸렌보다 에틸렌 공업용 에틸렌이야. 사람이 못 먹는 에틸렌을 뿌려요. 그 싸니까. 그래서 바나나를 잡을 때 요런 데를 손으로 잡으라고 그래요? 말으라고 그래요? 손으로 잡은 걸로 까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왜냐면 에틸렌이 묻어 있으니까. 또 에틸렌 요 끝에다도 담궈. 요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거를 안 먹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에틸렌, 공업용 에틸렌 묻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나나를 먹을 때요. 바나나 잡은 손과 까는 손이 달라야 돼. 잡으면은 그 손에 이렇게 묻잖아요. 고온 에틸렌이. 이거를 바나나 그 육을 먹을 때 손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나나를 줄 때 공업용에다가 식용 에틸렌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비싸니까. 하다가 바나나 싸구려 파는데 거기다 좋은 술 부으면 되겠어. 원래는 사실은 땡감, 아니 사과하고 같이 논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안동수를 뿌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바나나를 먹을 때는 바나나 잡은 손은 꼭 손을 닦자. 전달되죠? 끝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 지혜. 특히 여러분들 남자도로서는 여자도요. 이거 알아야 기형 안 나. 나중에 결혼해서. 왜냐면 요새 너무나 공예나 이런 데 많아서요.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들은 또 이게 정자 활동이 좋아져요. 남자들은 이렇게 환경오염에 많이 노출이 돼서요. 정자 활동성 무지 떨어져, 옛날에 비해서. 통계해보면은 옛날보다 뭐 10년 전에는 뭐 한 반 정도로 떨어질 정도예요. 뭐 정확한 수준 기억이 안 나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형아가 많아. 이게 기형 정자들. 헤엄도 못 치는 정자들. 그러면 임신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참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강조하는 편인데, 최소한 오염된 걸 먹지 말자. 특히 바나나 먹을 때는 끝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버리고 먹자. 왜 그래요? 공업용 에틸렌 때문에 그렇다. 이제 또 에틸렌 또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은 난로 있지, 난로. 우리 석탄 떼는 난로, 연탄 떼는 난로. 거기에서 에틸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온실에 되게 연탄 난로를 써요. 이 가격이 싸서 연탄 난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전기 난로 안 써. 그 쓴 이유는요. 화석연료가 타면서 탄소결합물이죠, 에틸렌 자체는. 탄소결합물이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타면서 에틸렌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온실 속에 있는 꽃이 더 이쁘게 만들어줘요. 재밌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이제 영국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영국에서는요, 옛날에는 전등이요, 가로등이 가스등이에요, 가스. 가스가 타서 나온 등인데, 희한하게 어느 날에 보니까 가로등 근처에 있는 나뭇잎이 착색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에틸렌에 장난했던 거야. 그 전등이 타면서, 그 가스등이 타면서 에틸렌이 받아. 에틸렌 영향 때문에 그 주변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실에는 연탄난로 쓰는 것이 싸구려라 쓰는 게 아니라 에틸렌 때문에 꽃이 이뻐야 되잖아요. 꽃색을 더 좋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난로를 쓰잖아요. 연탄난로.
화석연료성에 이유가 다 있더라.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뻐져요. 화석연료 써야.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꽃집이지, 꽃집. 화원이라고 그러죠. 꽃집에 가면요. 물을 주는데 꼭 스프레이로 물을 줘요. 이 바가지로 물 안 퍼줘. 어떤 사람은 이 스프레이, 분무기로 물을 주니까, 아, 이파리에 있는 먼지 없애려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건 무식한 얘기고요. 그건 아니고요. 분무기로 쫙쫙 뿌리면 어때요? 물방울에 가서 부딪힐 거 아니야. 팍팍. 이 부딪혀 보면요. 자극이 돼. 자극이 되면요. 에틸렌이 발생이 돼요. 식물에게는. 아까 사과에도 나옵니다. 모든 식물에는요. 자극을 주면은 나 못 살겠어. 이러면요. 에틸렌이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틸렌이 발생이 되면 성장을 억제시켜요. 더 못 살게 만들어요. 아, 그렇잖아요. 이 꽃집에 있는 데게 이런 분재들이 많은데, 분재가 키가 자꾸 아담해져. 분재가 키가 뻘쭉 크면 어때? 멋이 없죠. 성장을 억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꽃집에서는 분무기로 물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성장을 억제시켜야 되니까. 그런 건 이렇게 되죠. 자, 덩쿨송도 마찬가지야. 자, 식물에 나팔꽃이나 이런 덩쿨손이 간다. 덩쿨손이 이렇게 마주치면 자극이 되겠죠.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 부딪히는 쪽은 에틸레인 나오고, 에틸레인 나오면은 성장이 억제가 돼. 잘 안 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쪽은 성장이 억제돼. 바깥쪽은 제대로 자라니까 어떻게 돼? 말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덩쿨손이 말려. 그러면 이렇게 줄기를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줄기라든지 지지대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꽃집에서 화원에서 물을 주는 것이 분무기로 물을 주는 것이 이유가 있다. 반대로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분재가 있다. 바켓으로 물 줘야 돼요? 아니면 분무기로 물 줘야 돼요? 분무기로 꽉꽉 뿜어주면서 물방울을 부딪혀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것이 지혜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애기도. 얘도 이렇게 분무기를 주고 있어요. 그죠? 이 어린애도. 자, 우리들은 다시 말해 여러분 집안에 꽃을 기른다. 분재를 기른다. 이럴 때는 이런 어린애와 같이 분무기로 물을 주는 게 지혜다. 왜 그래요? 분무기로 물 주면 물방울이 부딪히고 부딪히면 에틸렌이 발생이 되고 에틸렌이 발생하면 성장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꽃이 피면 꽃 색깔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착색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틸렌을 분무기로 물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가로수길을 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나무들이 이렇게 아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거 차가 다녀서 가지가 잘라져서 이래. 그 무식한 말이고요. 이런 아치 모양이 되는 이유가 여기는 차가 횡횡 다녀. 차도 쪽은 어떻게 돼? 그러면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나무가 자는데 차도 막 타면 여기는 에틸렌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성장이 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아치 모양이 되는 거야. 반대쪽은 정상적으로 돼. 여기는 성장이 억제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로수를 캐보면 알아요. 가끔 가로수 옮길 때 보죠. 그러면요. 나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나무가 있으면요. 이제 나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가지가 많으면 뿌리는 반대쪽을 자라야 돼. 이게 정상이지. 이쪽으로 자랐는데 뿌리 뒤쪽으로 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 안 그렇겠어요? 이게 세상이 있지. 그러다 보면 가지가 차도 쪽으로 이렇게 자라면 뿌리는 어느 쪽으로 자랄까요? 인도 쪽으로 더 많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쪽이면은 가지가 차도 쪽에 있으면 뿌리는 인도 쪽으로 더 많이 자란 걸 가로수 옮길 때만 보죠. 그럼 보면 금방 확인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런 가로수길에 차도에 있는 나무들이 아치 모양을 하는 이유는 차가 횡횡 다녀서 나타나는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으로 에틸렌이 발생돼. 에틸렌이 발생되면 성장에 따라서 아치 모양을 하는 거다. 전달되죠? 토막상식입니다. 또 산에 꼭대기 산에 가면 어때요? 높은 산에 가면 나무가 다 작아요. 왜 그럴까요? 산으로 꼭대기로 가서 바람이 잘 불어요.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 나무를 못 살리고 못 자르면 에틸렌이 발생되죠. 또 에틸렌은 또 더 못 자라게 만들어.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키가 다 작아요. 또 그래도 살아내.
산꼭대 키가 크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뿌리가 뽑혀서. 그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 눈향나무가 있다. 다 품종이 달라질 정도로 키가 작아진 이유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얌전하게 비가 올 때와 천둥번개가 칠 때가 달라요. 천둥번개가 딱 치잖아요. 그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양전기 음정가 전기가 치는 순간 우리 공기가 어느 성분이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가 70% 이상이 넘죠. 질소, 산소 뭐 쫙 있어요. 질소가 그렇게 만약 번개가 치는 순간에 질소가 고정화돼. 즉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야. 천둥 번개가 치는 순간 질소 비료를 공중에 막 뿌리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얌전히 비가 올 때와 천둥 번개 치던 날에 다음 날 보면요 식물이 더 잘 자라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질소 비료를 뿌렸어요. 천둥 번개 치는 날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벼 있죠 벼. 벼가 자랄 때 너무 웃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벼는 가능하면 키가 작아야 돼요. 곡식은 많이 열려야 되고, 벼는 많이 열려야 되고. 그런데 천둥번개가 쳐서, 그러면 옛날 할아버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빗자루죠, 대빗자루. 빗자루 큰 걸 가져가서 막대기 묶어가서 논바닥에 가서, 논에 가서요. 벼를 후후 터줘요. 왜 그랬을까요? 벼를 후후 터주면, 자, 어제 저녁에 천둥번개 쳐서 질소비료가 뿌려졌으니까 벼가 웃자랐으면 안 되니까 벼 일부 흩어져. 그럼 못 살게 구는겨.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에틸렌이 발생이 돼요. 모든 식물에는. 에틸렌이 발생하면 성장이 억제가 되면 키가 절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선인들의 죄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낀 거야.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얌전히 비가 올 때와 번개 치던 날이 달라요. 정원에 있는 정원수가 자라는 게, 풀이 자라는 게 달라요, 다음날.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이제 지혜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벼가 이렇게 웃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빗자라를 갖고선 쑥쑥 쓸어줘야 돼. 이게 생활의 지혜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선인들이 이런 식의 느낌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능근과 사과는 다르다. 사과, 재래종 사과와 계량종 사과가 달랐다. 그리고 사과는 우리가 먹는 빨간 사과는 모래사자가 아니라 산사자로 써야 된다. 사과는 에틸렌이 나오는 양란지계 상징이기 때문에 소민한테 쓰면 좋다.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온몸을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사과다. 물론 능금도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박수 좀 쳐보세요. 박수 좀 치시고 이런 강의를 열강을 하신 거예요. 나도 열강을 해야 됩니다. 수강, 열청을 해야 돼. 또 그래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고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는 다양하고 재미나게 하는 거지. 뭐 고리타분하니까 재미없어. 고서 뭐 옛날 한문, 그 재미없어. 뭔가 결부시키고. 내가 한문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지. 한문 공부하라 이런 건 아니야. 한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넓게 공부를 하자.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